한국사TV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권력, 부, 명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던 19세 소년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좌에 앉기까지, 그리고 33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것은 조선 제25대 왕 철종의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산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19살 소년이 덤불을 헤치며 죽기 살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그를 쫓는 수많은 발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이원범을 찾아라, 샅샅이 뒤져라. 고요하던 강화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당도한 거대한 행렬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위 관리들, 그리고 서슬퍼런 칼을 찬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 그 위압감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도망치던 소년의 형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기이하게 꺾이는 끔찍한 소리. 소년이 울부짖으며 형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 영의정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바로 그 초라한 소년 앞에서 말입니다. 전하, 부디 왕위에 오르시옵소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역적의 자손이 산에서 나무나 베고 밭이나 갈던 저 강화도령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가장 부자유스러운 곳으로 떠밀려간 한 소년. 숨겨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이 기막힌 운명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4년 강화도. 이원범에게 그날은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큰형 원경이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영무. 누군가 큰형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듣기만 해도 끔찍한 죄명이었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원범은 영문도 모른 채 떨기만 했습니다. 뇌리에 박힌 것은 끌려가던 형의 절규뿐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다. 하지만 그 절규는 권력의 칼날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큰형이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은 원범과 작은형 이욱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교동도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천지에 남은 핏줄이라곤 병약한 형 이욱과 어린 원범 단둘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형제는 다시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족의 핏줄이라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왕족의 대우가 아닌 죄인의 족쇄였습니다. 강화 유수는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비를 피할 초라한 지붕이 있고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병균 피하듯 했습니다. 아니, 경멸했습니다. 어느 날 원범이 마른 목을 죽이려 우물가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한 안악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게, 어디 역적 집안 놈이 감히 이 물을 더럽히느냐? 원범은 물바가지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형 이욱은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전신 통증. 나중에야 그것이 소갈증임을 알았지만 약을 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을 자처한 건 원범이었습니다.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고 농번기에는 남의 집 머슴처럼 일을 거들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 그 돈으로 형의 약첩을 샀습니다. 힘들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형이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술 취한 마을 건달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와라, 역적 새끼들아. 너희 형처럼 너희도 곧 죽어나갈 게다. 원범은 문고리를 잡고 벌벌 떠는 형의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큰형처럼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행패를 부린 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형제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에게 원범 형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화 유수가 바뀔 때마다 형제의 운명도 널뛰기를 했습니다. 무관심한 유수일 때는 숨통이 트였지만 가혹한 유수가 오면 집 주위에 감시병이 깔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보고되는 삶. 원범은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형도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였기에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5년이 흘렀습니다. 원범은 어느덧 19 청년이 되었고 형 이욱은 21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잊혀진 왕족, 아니 왕족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존재였습니다. 강화도 산골짜기에서 나무나 베고 흙을 파먹고 사는 내일이 없는 청년들. 그것이 원범이 아는 자신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849년 여름, 한양에서 불어온 거대한 바람이 이 초라한 초가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849년 봄, 원범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윗목에 놓은 형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밤새 물을 찾느라 잠을 설친 탓인지 형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원범은 소리 없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나무를 찢고 밭을 갈고 모멸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 지겹다는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 없이 몸을 혹사해야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끼질은 곧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원범은 나무 한 짐을 가득 싣고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원범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값을 후려쳤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약점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300냥이라고? 에잉, 나무 꼴이 영 아니네. 200냥만 가져가. 원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따지다가는 그마저도 못 받을 게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굴욕을 삼키며 받은 돈으로 쌀 한 대밥과 형의 약재를 샀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기 봐, 역적 동생 지나간다. 언제 잡혀가나 몰라. 무서워서 원. 들으라는 듯 내뱉는 말들. 원범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형이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범아, 고생했다. 형님, 약 사왔어요. 어서 드세요. 형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만 아니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원범은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힘이 장사잖아요. 형을 안심시켰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평생을 숨죽여 살다가 이름 없이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일까? 그날 밤 희미한 촛불 아래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이 문득 물었습니다. 원범아,
넌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잘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은원군이시다. 영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조대왕의 동생이셨지. 원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대단한 핏줄이란 말인가?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 할아버지는 영모로 이곳 강화도에 유배 오셨고 아버지도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다. 우리는 왕족이지만 왕족이 아니야. 그날 밤 원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족.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의 자신은 나무꾼이자 천대받는 역적의 자손일 뿐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남의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던 어느 날, 강화 유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원범과 형은 진흙탕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유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뒤따르던 하인이 툭 내뱉었습니다. 에이, 더러운 것들. 비켜라.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엎드린 채 주먹만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형과 함께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는 것. 그것이 하늘이 정해준 가혹한 운명이라 믿으며 원범은 오늘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1849년 6월 초, 평화롭던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헌종대왕께서 위독하시다는, 아니 이미 승하하셨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6월 6일 헌종대왕의 승하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셨지만 후사가 없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되는가? 원범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루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나무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 이욱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원범아,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헌종대왕께 후사가 없으면 왕실의 핏줄을 찾아야 해. 그런데 지금 영조대왕의 핏줄이라곤. 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형제뿐이다. 원범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역적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 혹시라도 화근을 없앤다고 우리를 죽이려 들면 형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큰형이 죽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강화 유수가 수시로 군조를 이끌고 원범의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들이 집 안을 훑었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살인문 밖을 서성이는 인기척에 형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온 자객일까? 오늘 밤이 마지막일까?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던 이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거나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중얼거린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야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화 유수가 직접 집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마당에 코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유수는 한참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명했습니다. 너희들 함부로 거동하지 마라. 한양에서 명이 내려올 때까지 꼼짝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라. 명이란 무엇인가? 자약인가? 아니면 체포인가? 형제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은 덜덜 떨며 속삭였습니다. 원범아, 무서워. 정말 잡혀가는 건 아닐까? 원범 역시 두려웠지만 형을 위해 애써 침착함을 가장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우린 죄 지은 게 없잖아요. 하지만 큰형도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피 말리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 마을 입구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함성. 잠에서 깬 원범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산골 마을 길을 가득 메운 화려한 깃발과 관복을 입은 대규모 행렬. 그들이 향하는 곳은 명백히 원범의 초가집이었습니다. 형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거 봐, 우리를 잡으러 왔어. 군사들이야. 원범의 눈에도 번쩍이는 칼날이 들어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잡히면 죽어. 형이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원범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이유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두 형제는 거친 산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가 죽음의 사자처럼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형 이욱이 죽을 힘을 다해 앞서 달렸고 원범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기 서라. 이원범, 이욱.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큰형처럼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될 것이다. 그 공포가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앞서가던 형이 돌부리에 걸려 비탈길을 구르며 넘어졌습니다. 형님! 다리가 기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원범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틀렸어. 원범아, 너라도 도망쳐. 어서 가. 형님을 두고 어떻게 가요? 제발 가라니까. 우리 집안에 씨라도 남겨야지. 망설이는 사이 수풀을 헤치고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개의 칼날이 형제를 에워쌌습니다. 원범은 다친 형을 등 뒤로 감싸 안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도 여기서 죽는구나.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웅성거림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한눈에 봐도 지체 높은 관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원범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원범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스르르. 노인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호위하던 무사들과 관리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산속의 정적 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소신 영의정 정원용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전하?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원범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명을 받들러 왔나이다. 덕왕군 원범을 모셔오라 하셨나이다. 영의정은 품에서 비단에 쌓인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헌종대왕께서 승하하시어 대왕 대비 마마께서 영조대왕의 혈손인 전하를 순조대왕의 양차로 입적하여 대통을 잇게 하셨나이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선말인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두려웠습니다. 원범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잡으러 온 게, 죽이러 온 게 아니란 말이오? 영의정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겠나이까? 전하를 왕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제야 원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형 이육도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조선의 사직이 전하의 어깨에 달렸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딱 벌린 채 경악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역적놈이라며 침을 뱉던 그들이 이제는 땅에 머리를 박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나무꾼 이원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하지만 현실이라면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지시에 어이가 달려와 형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전하, 이제 가마에 오르시지요. 한양의 옥좌가 비어있나이다. 눈앞에 놓인 화려한 가마. 평생 타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임금의 가마였습니다. 형이 원범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원범아, 가거라.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원범은 비틀거리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허공으로 들리자 익숙했던 산과 들이 낯설게 멀어져 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원범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어제까지의 이원범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강화도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1849년 6월 8일 한양. 원범은 거대한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창덕궁 앞에 섰습니다. 압도적인 위용의 기와 지붕, 끝없이 이어진 담장. 며칠 전까지 보던 초가집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전하, 대왕 대비 마마께 인사를 올리셔야 합니다. 영의정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대전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을 풍기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조의 비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원범은 넙죽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차가운 목소리에 원범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원왕후의 눈이 원범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조대왕의 핏줄이 너 하나 남았구나. 강화도에서 고생이 많았겠어. 헌종이 후사 없이 갔으니 내가 순조대왕의 양자가 되어 대통을 이어야 한다. 알겠느냐? 원범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순원왕후가 물었습니다. 학문은 좀 닦았느냐? 원범이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배움이 짧습니다. 어릴 적 소학을 조금 보았으나 농사 짓느라 다 잊었습니다. 순원왕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괜찮다. 정사는 내가 수렴청정하며 도울 것이니 너는 배우면 된다. 내가 도울 것이다. 그 말은 곧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뜻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원범은 덕왕군에 봉해졌고 다음 날 관례를 치렀습니다. 19이 되어서야 상투를 틀고 어른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름도 변으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인정문 앞 수백 명의 신하가 도열한 가운데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덕왕군 변을 왕으로 책봉하노라.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원범, 아니 철종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면복은 너무 무거웠고 면류관은 목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도망자였던 내가 지금 조선의 왕이라니. 이 거대한 환호성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앉혀놓고 권력을 휘두를 자들을 위한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즉위식 직후 이어진 신하들과의 대면. 전하, 최근에 읽으신 책은 무엇입니까? 한대신의 질문에 철종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근래에는 통감 2권 정도를 읽었으나 기억나는 것이 없소.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비웃음 섞인 탄식. 허허, 이를 어쩐다. 철종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처소에 홀로 앉은 철종은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강화도의 달과 똑같은 달인데 이곳의 달은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질까요? 형은 밥을 먹었을까? 다리는 괜찮을까? 순원왕후의 수렴 청정, 그리고 안동 김씨 세력의 포위. 자신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첫날 밤, 철종은 무릎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왕의 일상은 고단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경전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낙과 호미를 잡던 손의 붓은 낯설었고 어려운 한자들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겉돌았습니다. 신하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식한 강화도령이라는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정치는 순원왕후의 몫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결정은 발 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철종은 그저 옥좌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1851년 가을, 철종은 21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왕비는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이었습니다. 철종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장인 김문근은 영흥부원군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경연 도중 철종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 들었소. 흉년이니 곡식을 좀 풀어주면 어떻겠소? 순원왕후가 말을 잘랐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란일의 깊은 뜻을 아직 모르십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알아서 할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신하들은 일제히 순원왕후를 향해 조아렸습니다. 마마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철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852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왕이 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안동 김씨의 세상이었습니다. 김문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파는 왕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철종이 무엇을 하려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라며 막아섰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철종이 장인 김문근을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나는 왕이요. 헌데 어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 김문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잊으셨습니까? 강화도에서 나무나 베던 전하를 누가 이 자리에 앉혀드렸습니까? 다 전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저 편안히 계십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만든 왕이니 우리 말에 따르라는 서늘한 경고. 철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허수아비이며 이 궁궐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철종은 변해갔습니다. 정사에 흥미를 잃은 척 술과 여색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화도의 흙냄새, 땀 흘려 일하고 마시던 시원한 물 한 모금. 그 자유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속에 감춰진 그의 마음은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즉위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탐과 놀이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냈고 굶어 죽는 이가 속출했습니다. 철종은 괴로웠습니다. 자신도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기에 백성들의 고통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1862년 2월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밀란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성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를 처단했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였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철종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향해 처음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백성이 오죽하면 죽창을 들었겠는가. 폭도라 부르지 마라. 그들을 폭도로 만든 것은 바로 그대들이다. 자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라. 삼정의 폐단을 뿌리 뽑을 방도를 찾아오라. 철종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 씨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삼정의 개혁은 곧 양반과 세도가의 이권을 뺏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전하, 재정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은 화를 부릅니다. 장인 김문금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개혁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삼정이정청은 흐지부지 문을 닫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던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마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철종은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날, 철종은 편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힘도 없는 강화도령이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그를 삼켰습니다.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3, 한창인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노인처럼 낡아버렸습니다. 1863년 12월, 겨울바람이 창우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철종은 병석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철종은 직감했습니다. 갈 때가 되었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4년의 세월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도망치던 산길, 엎드린 영의정, 차가운 궁궐 바닥 비웃던 시선들, 그리고 끝내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얼굴.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형과 함께 흙밟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왕 왕이 되었다면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밥을 먹이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왕이. 머리맡을 지키던 신하들을 향해 철종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실패한 왕이요. 전하,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알고 있소. 배운 게 없어 무식했고 힘이 없어 비겁했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강화도에서 나무를 베던 때가 사무치게 그립소.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은 자유로웠는데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감옥보다 흙냄새 나는 산골이 더 행복했음을 죽음 앞에서야 고백했습니다. 부디 다음 왕은 허수아비가 되지 않기를, 진짜 왕이 되기를. 마지막 숨과 함께 남긴 유언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3세, 강화도 평민으로 19년, 조선의 왕으로 14년. 기구했던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도 권력자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 씨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다루기 쉬운 왕족을 찾느라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렇게 12살 소년 훗날의 고종이 선택되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향의 예릉. 그곳에 강화도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순수했고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 철종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일까요? 왕좌는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강화도령의 슬픈 눈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보이지 않는 왕좌에 앉은 허수아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